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양측의 분쟁이 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편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예.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박 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인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번 내용 개요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기존에 지난해 4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박 씨가 제기를 했는데요. 예, 예. 2월 19일경 이제 특수상해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네. 등의 혐의로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가사소송 과정에서 또 혐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이제 고소를 하면서 처벌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상습 폭행에 대한 부분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좀 제출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직접적인 증거로 적용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특수상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대방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던져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가해 행위가 있고 이 가해 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상처를 입었거나 상해를 입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를 입은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해 행위가 그 상처가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그 이혼의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언과 폭행이었는데 네. 충분히 그런 게 진행됐을 상황일 텐데 네. 이제 와서 하는 것도 조금 이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둔 이유는 뭘까요? 예,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이런 주장들이 양측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형사 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가사는 대등한 당사자들끼리 재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형사 고소를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고소를 통해 가지고 밝히겠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런 혐의 사실이 없는데 허위로 고소를 했다면은 네. 이 고소인이 또 무고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러한 팩트에 대해 가지고 사실이 명백하고 자신이 있다 이런 취지의 액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혼 사유가 폭언과 폭행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혼 그 조정 과정에서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걸 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고소를 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그런 수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폭언 폭행이 아동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쌍둥이 네. 아이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됐다라고 이제 남편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거 아동학대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입니까? 사실은 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예. 훈육의 과정에서 사실은 좀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언제나 아동학대죄로 처벌되지는 않고요. 당시의 정황,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관련되는 증거들도 확인될 필요가 있고요. 그 증거 채택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뭐 이런 폭행이 있을 때마다 여쭤보는 부분인데 조현아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네.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기도 했고 맞습니다. 녹취도 있었고 뭐 영상도 있었지만 지금 두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특히 박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 아동 학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영상이라든가 증거만한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네.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진술도 증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습니까? 이제 입증의 정도는 좀 다릅니다.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보다는 형사는 훨씬 더 높은 입증 책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는 쉽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그러니까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소송에서는 될 수 있었지만 네. 형사에서는 증거 채택이 안 된 경우도 있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의 학대까지도 공개하게 된 것이 양육권을 좀 가지고 오기 위한 예. 게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남편 박 씨가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하면서 예. 양육권자로 자신이 지정해달라 것을 청구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법원에서는 그 양육권자를 결정을 할 때 이 아이들의 복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양육권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양육권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이제 상대방이 학대 행위를 했다거나 양육권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점들을 네.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일단 조사를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남편 박 씨의 어떤 주장만 저희가 들어볼 수 없는 것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와의 갈등은 있었지만 폭행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이혼의 이유가 박 씨의 어떤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도 향후에 어떤 그 조사에서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일단은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큰 쟁점은 안 될 걸로 보이고요. 예. 가사적인 부분에서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누구 있는지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네, 요즘의 그것도 실무는 주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사실은 제3자들이 알기가 어렵고 그렇죠. 네. 어떤 예. 면에서는 법원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을 안 하는 경향성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아. 양쪽 다 사실 주장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방의 귀책 사유로 몰아가지 않고 통상 이제 쌍방 다 귀책 사유가 어느 정도 둘다 있다 문제가 보는 있다. 경우들이 예. 좀 다수 있습니다. 그렇듯 예. 대신 어느 쪽 귀책 사유가 좀 더 중하게 실린 경우에 따라서 위자료 같은 게 좀 달라지고 위자료나 그런가요? 재산 분할 액수에 대해서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율에 대해서요. 예. 이 두 사람의 관계 외에도 박 씨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게 한진과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좀 무상으로 넘어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배임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좀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그 조사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이 무상으로 넘어간 주식이 가족 회사가 보유한 지분인지 아니면 일가가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아. 보유한 지분인지에 따라 예, 다릅니다. 예. 회사가 보유한 지분이라면은 당연히 배임죄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조현아 사장이 개인적으로 개인 보유한 거면은- 지분을 무상증여했다면은 배임죄는 당연히 되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상 증여하면 그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무상증여한 건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제 수증자한테 가는 기속이 거잖아요, 되기 그렇죠? 때문에요. 찾아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음. 네, 강제집행 면탈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소송을 당해가지고 강제집행이 곧 예고된 상황에서 그걸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린 경우들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정황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 주식이었다면 뭐 이것도 조현아 씨 측에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 거네요. 네, 또 근데 그거는 자신의 주장만으로 되지는 않고요. 객관적으로 그런 증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저희 다음 예.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정황이 현재까지 좀 나왔는지 정리를 좀 네, 해볼까요? 정리 좀 해보죠. 네, 사실 이 환경부가 산하기관,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 뭐 표적 감사를 했거나 이제 사표 제출 동향을 보고받았다, 혹은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주된 핵심적인 혐의 사실인데요. 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환경부 담당자들과 이 작성 경위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이제 장관에게 보고하는 어떤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산하기관의 임원들의 동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이 보도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검찰이 인사수석실이 뭐 해당 내용을 단순히 보고만 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블랙리스트 작성과 또 실행에 있어서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가 또 그리고 또 이걸 좀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어떤 그 장관 전용 폴더가 또 있었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좀 종합해서 좀 네. 예상을 해보죠.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보다는 직권남용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실 법률적 표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직위를 이용해서 그렇죠. 예.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리스트고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렇죠. 예. 공무원들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했다면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이요? 그러니까 곧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한 문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경우가 블랙리스트고 어느 경우가 아닌가가 사실은 확립된 법률적인 기준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과거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이제 그거에 대한 기소와 판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목적과 수단의 적당성 그리고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작성 경위가 파악이 필요하고요. 작성 경위의 파악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가 파악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인사수석실이 지시를 했는지 환경부가 지시를 했는지 예. 했다면 목적은 무엇이고 왜 대상자는 이렇게 선정되었는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예. 블랙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조치를 했는데 조만간 이제 다시 불러서 좀 조사를 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을 그럼 조사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작성 경위에 관련해 가지고 단순하게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장관은 배제되고 더 상위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을 보고만 받은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관련자들을 이제 정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문건의 작성의 경위나 배경도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청와대 같은 경우도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환경부 문건 같은 경우는 뭐 블랙리스트라고 명칭하면 안 되고 이게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뭐 어떤 부처와 청와대 간의 협의 같은 거는 충분히 보고받고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대상이 되신 분들이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의 임원분들이시죠. 예, 예. 당연히 환경부로서는 그 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고요. 관리 감독을 하고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업무 권한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전에 문학의 리스트와 같이 이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리스트랑은 조금 결이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청와대 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블랙리스트를 어느 경우에 직권남용죄로 단죄할 수 있는가의 시인지에 대해서는 법 밖에서도 좀 논의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목적이죠. 목적과 수단이 적절했는지.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고 정당한 수단이어도 이제 그 목적이 사실상 특정한 정치 집단이나 특정한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 부분은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만약 그렇지가 않고 단순하게 업무 집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은 그것만으로 바로 블랙리스트나 직권남용죄로 단죄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폭행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한 고등학생이 이제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장이 파열이 되고 췌장 일부가 이제 좀 일부를 절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 이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시 이제 상황이나 내용들 그리고 처벌의 적정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과 억울함을 청와대 게시판에 호소하면서 알려진 사안이고요. 이제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학생이 이제 동급생으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까지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아서 겨우 생존을 했지만은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상 어려움과 또 공황장애까지 또 안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가해자 측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라는 취지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사안입니다. 이게 참 그 공부를 살 만한 또 대목이 이분이 이제 그 때린 가해자가 고위공무원의 자녀로 알려지고 있고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건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해외여행을 뭐 편하게 다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폭행으로 장이 파열되고 췌장 일부가 절단할 정도면 이게 단순 폭행으로 보긴 너무 어렵잖아요. 굉장히 피해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이제 처벌이 된 걸로 상당히 위인 거죠, 폭행보다. 상해의 결과는 명백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후속 보도들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좀 팩트와 다르다라는 반론에 이 가해자 측과 그 경찰 측의 이야기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가령 이제 뭐 고위 공무원이라는 부분들이라거나 이제 이후에 해외여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이나 이제 담당 수사기관에서는 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 같은 경우는 양형이 좀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이례적인 건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검찰이 구형량이 있을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선고된 형량은 이제 구형량보다 좀 낮은 것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양형 부당으로 검찰이 항소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이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집행유예가 나온 것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들이 좀 상대적으로 드문 부분은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공소를 유지를 하면서 해당돼서는 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소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살인미수까지 보지는 않을 정도로 판단을 하게 된 거긴 한 거죠. 피해 정도 중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살인미수와 상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요? 결국 당사자의 의사가 당시에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의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일 의사까지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폭행의 과정에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폭행의 정도와 빈도
그리고 내용과 경위에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의사를 판단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